합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입문의 표준 카메라로 불리는 알파7 시리즈가 5번째 알파7 마크5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소니에게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드 카메라로서 사진이면 사진, 영상이면 영상,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면 적어도 플래그십에 준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사진 특화 바디인 알파7 R5 그리고 영상 촬영에 특화된 FX3와 알파7 S3의 오랜 유저 관점에서 알파7 마크5가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들 사이에서 납득할 만큼의 성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3,300만 화소의 부분 적층형 엑스모어 RS 센서가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전체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촬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센서의 상하단에 고속 적층형 칩을 탑재한 건데요. 풀 적층형 센서 대비 비용은 많이 낮추면서도 센서 스펙은 상당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 리드아웃 속도가 무려 4.5배나 빨라졌다고 해요. 여기에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AI 칩셋을 통합한 비욘즈 XR2를 최초로 탑재하면서 알파7 마크5의 주요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이 부분 적층형 센서와 비욘즈 XR2 이미징 프로세서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먼저 사진 촬영 관점에서 주요 변경점을 보면 알파1 마크2와 동일하게 블랙아웃 없이 최대 30프레임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연속 촬영 중에 포커스와 노출을 알파1 마크2는 초당 120회 측정을 하는데 알파7 마크5는 초당 60회를 연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아무리 빠른 피사체를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에서 체감하기는 힘든 차이입니다. 연속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장 한 장 최고의 결과물을 얻고 싶은 것은 당연하니까 이때도 로우 촬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알파7 마크5에서 비압축 로우 옵션은 사라졌고 무손실 압축 로우가 최고 옵션이에요. 이때도 30프레임 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버퍼의 한계로 인해서 이때는 40장만 30프레임 속도로 촬영할 수 있어요. 더 긴 시간 촬영이 필요하면 압축 로우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3.5초의 연속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촬영할 때 30프레임까지 사용할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보통 15프레임 정도로 세팅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렌즈 커스텀 버튼을 연사 속도 부스트로 할당을 해뒀어요. 그래서 30프레임 연사가 필요할 때만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촬영을 하니까 사용하기에 편했습니다. 빠른 연사 속도를 잘 활용하는 기능으로 사전 캡처가 있죠. 셔터 릴리즈 최대 1초 전까지 발생한 장면을 기록해두는 기능입니다. 연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이벤트 발생 시점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반셔터를 눌러서 사전 캡처를 활성화하고 이벤트가 발생한 순간 살짝 타이밍이 지났더라도 셔터 릴리즈만 하면 완벽한 타이밍의 순간 포착이 가능해요. 어차피 단일 촬영 모드에서는 쓸 수 없는 기능이다 보니까 저는 연사 촬영할 때는 기본으로 켜두고 사용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알파7 마크5에서도 AI AF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의 눈이나 얼굴이 보여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머리나 몸도 인물의 자세를 기반으로 예측해서 인식하게 되고요. 피사체 인식도 자동을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피사체를 정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모든 AF 성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촬영하는 피사체가 인물이라면 자동으로 설정하지 말고 사람으로 두고 쓰는 것을 더 추천해요. 소니의 소프트 스킨 효과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피사체 인식을 사람으로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부러운 기능. 딥러닝 기반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기존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센서의 읽힌 값을 토대로 광원의 색온도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상황이 특정 컬러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됐을 때 색온도 분석이 어렵고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7 마크5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화면에 등장한 피사체와 풍경,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률 기반의 더 높은 차원의 추론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결국 피부톤인데요. 전작보다 훨씬 더 발색 좋고 생기 있는 기본 톤을 잡아줄 수 있게 돼서 후반 보정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기본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도 기존 15스탑에서 16스탑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니의 측정 자료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촬영하는 상황에 전부 적용되는 수치는 아니고요. 복합 로우 촬영 옵션도 있어서 전작과 동일 조건인지도 보통 공개되지는 않죠. 다만 전작과 비교했을 때 안부 복원력은 확실히 좋은 것을 보면 개선되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이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전작 대비 노이즈 레벨이 동일 감도에서 살짝 더 많아졌고 대신 디테일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노이즈 패턴 자체도 균일하고 컬러 노이즈가 도드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디테일 확보가 더 잘 되어 있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또 최근 편집 소프트웨어 트렌드 관점에서도 디테일 복원보다는 노이즈 제거 AI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알파7 마크5 이미지 방향성에 좀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복합 로우 촬영 옵션을 통해서 로우 이미지 기반의 노이즈 리덕션이나 HDR 촬영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미징 엣지 데스크탑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기도 하고 촬영 단계에서 설정이 복잡해지는 것은 제가 선호하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연사 촬영을 적극 이용하면서 라이트룸 사진 병합 기능을 계속 쓰는 편이 좀 더 좋았습니다. 만약 이미징 엣지 데스크탑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테더 기능을 함께 쓴다면 복합 로우 촬영 옵션으로 고화질 제품 컷이나 노이즈 리덕션 쪽으로 활용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CIPA 표준인 뷰파인더를 통한 스틸 이미지 촬영 기준으로 630컷 촬영이 가능합니다. 알파7 마크4가 520컷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AI 칩셋을 통합한 비욘즈 XR2 프로세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면서 체감되는 배터리 시간은 더 길게 느껴져요. 여기에는 모니터 밝기를 자동으로 낮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설정이 10초로 되어 있는데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절전 모드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최대 밝기로 두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알파7 마크5는 전작 대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면서 알파1 마크2도 자주 소환할 만큼 뛰어난 사진용 카메라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용 소니 미러리스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 있는 알파7 R5 대비해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대형 인화나 촬영 이후에 후반에서 크롭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6100만 화소의 알파7 R5의 장점이 너무나도 도드라질 수밖에 없죠. 또 후면 LCD는 좋아졌지만 사진 촬영할 때 자주 쓰게 되는 뷰파인더는 알파7 R5가 여전히 더 좋습니다. 물론 알파7 마크5의 368만 OLED 전자식 뷰파인더도 최대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면서 충분히 쓸만한데요. 향후 4, 5년을 본다면 알파7 R5 정도로 맞춰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사진 결과물 관점에서 알파7 R5와 비교해보면 고화소만 제외하면 더 뛰어난 순간 캡처 능력과 정확하고 안정적인 화이트 밸런스, 개선된 다이나믹 레인지와 고감도에서의 뛰어난 디테일까지 오히려 더 우세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사진용 카메라로서 알파7 마크5는 소니 풀프레임 미드티어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카메라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책임질 수 있어야겠죠? 저는 영상 촬영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이번 알파7 마크5 변화에서 7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 촬영을 크랍 없이 전체 화각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제가 현재 영상 촬영용으로 알파7 마크4를 쓰지 않는 이유는 명확해요. 메인격인 FX3나 알파7 S3와 4K 60프레임 촬영에서 같은 화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파7 마크5는 4K 60프레임을 기본 영상 촬영 옵션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영상 촬영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메인 카메라들과 함께 사용을 할 때도 렌즈와 화각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면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4K 60프레임을 논크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4K 동영상 화각 우선 설정을 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로 노이즈 감소 효과를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고감도를 쓸 때는 뭐 쓰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노이즈 레벨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ISO 12800 정도가 되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ISO 25600에서는 한 단계 정도의 노이즈 레벨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조차도 압도적으로 노이즈 레벨을 줄여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후반에서 간단히 노이즈 제거만 하면 전체 화각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취하는 것이 항상 이득입니다.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알파7 마크5는 ISO 800과 ISO 8000의 듀얼 베이스 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노이즈 레벨이 ISO 8000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알파7 S3와 FX3의 ISO 12800 대비 베이스 감도가 낮기는 하지만 충분히 저조도에서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플렉서블 ISO를 사용하는 가벼운 촬영 현장에서는 ISO 3200부터 사용하는 렌즈와 표현하고 싶은 셔터 스피드까지 잘 고려해서 ISO 8000으로 올려서 촬영하는 옵션을 갖고 있어도 돼요. 전장 유저라면 촬영이 불가능했던 4K 120프레임 촬영 옵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는 1.5배 크랍된 화각으로 촬영되는데요. 4K 60프레임과 다르게 4K 120프레임은 논크랍이라고 해도 우리가 디폴트 설정으로 촬영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연출을 위해 가끔 사용하게 돼요. 걱정했던 눈에 띄는 화질 차이도 없어서 슬로우 모션 촬영에 필요할 때 자주 쓰기 좋습니다. 어쩌면 영상 촬영 편의성의 가장 큰 공은 틸트 스위블 모니터로 돌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틸트형에서 스위블로 그리고 알파7 마크5에서 틸트 스위블로 최종 진화했는데요. 크기도 3.2인치로 증가했고 210만 도트로 더 선명해졌습니다. 영상 관련 스펙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사실 틸트 스위블 스크린은 사진 촬영 편의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선점이죠. 무조건 환영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자 럿을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그래서 내장 스크린으로 보다 신뢰감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모든 포트가 USB-C로 변경됐습니다. 위쪽은 10GBps, 아래쪽은 480Mbps 대역폭을 갖고 있어서 데이터 전송이나 테더링, 스트리밍용으로는 상단 포트를 사용하면 되고 아래쪽은 전원 공급을 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4K 60프레임 녹화 시 발열 확인도 해봤는데요. 지금은 겨울이기도 해서 실내 26도 환경에서는 상시 전원 공급을 하고 3시간이 넘도록 발열 경고는 보지도 못했고요. 바디가 별로 뜨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4K 60프레임에서 그래도 무제한 촬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장 공간만 허락한다면 무리도 아닐 것 같아요. 알파7 마크5는 이제 저의 메인 카메라와 동일하게 두고 영상 촬영을 해도 충분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사용하면서 몇 가지 영상 촬영자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우선 셔터 앵글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안 넣어주더라고요. 이제 4K 60프레임과 4K 30프레임 그리고 슬로우 모션까지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셔터 스피드 설정이 번거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셔터 앵글을 설정할 수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하나 더 욕심을 부리면 시네 EI도 쓸 수 있게 해주면 어땠을까? 공공연히 듀얼 베이스 감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베이스 감도대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쉬운 설정이 시네 EI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지 싶더라고요. 6K 이상의 고해상도, 오픈 게이트, 내장 로우 레코딩 등등 경쟁 대비 빠진 기능이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파7 마크5는 4K 60프레임을 기본 촬영 세팅으로 올려놓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상 특화 기능들이 있으면 좋지만 오픈 게이트, 내장 로우 레코딩은 당연히 연속 촬영 시간에 제약이 생기고 후반 작업에서도 로우 워크플로우를 갖춰야 하잖아요. 편집 시스템의 프로세싱 능력과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존 4K 워크플로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들을 뺀 건 향후 영상용 플래그십 바디와의 성급기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선긋기를 위해 소니가 선택한 이 영상 특화 기능들이 알파7 마크5에 속하지 않고 상위 기종에 속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편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한 가지만 골라서 기능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외장로 레코딩은 좀 향후에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뭐 그렇네요. 알파7 마크5는 사진과 영상 두 가지 용도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하이브리드 컨셉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포지셔닝의 카메라입니다. 저도 평가하면서 알파7 R5, FX3, 알파7 S3 그리고 종종 알파1 마크2까지도 끌어들이면서 비교를 했는데요. 확실한 건 현재 플래그십에서 인정받고 있는 소니의 최신 기능과 기술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일부 아쉽다고 한 기능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그 기능을 전부 넣어주고 나면 그냥 이 카메라는 알파1 마크3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의 기대가 큰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사용하면서는 출시 가격을 모르는 채로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기획을 마무리 짓는 현 시점에 한국 출시 가격이 360만 원이라는 발표가 났어요. 오늘 제가 나란히 두고 비교한 게 좀 무한해질 정도로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도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4, 5년간 하이브리드 카메라로서 하나의 바디로 사진과 영상 모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그럼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한 줄 평을 하자면 소니가 소니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잘 나왔어요. 가격까지.